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대진표가 이번 주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과 관련된 한국당 릴레이 단식 그리고 오늘 또 있었던 이 대규모 규탄 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이 한국당의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요. 중앙선관위원은 이 공정성이 중요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과 함께 그런 주장에 공허하게 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제가 공허하게 들리느냐 좀 조사를 해봤더니 자유한국당이 집권당 시절에는 보니까 2007년에 당시 이명박 후보 공개 지지했던 강경건 씨를 2009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임명을 했습니다. 또 최윤희 의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위 선관위로 임명을 한 과거가 있고요. 또 김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여의도 연구소 이사까지 역임했지만 2014년도에 새누리당 이 추천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위원은 당과 관계가 없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런 주장은 맞지만 자기네들이 집권당 시절에는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낯뜨거운 단식쇼 그만하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는 이야기, 특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야당의 이런 주장은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내용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국회를 보이콧해버렸기 때문에 국회 물론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국회 전문 보이콧으로 가버린 것은 어떻든 국회가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죠. 예, 장 교수님은 이번 한국당의 보이콧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회가 원래 바람잘 날 없이 시끄러운 것이 이제 우리의 국회 이제 헌정사인데 정부 여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도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도 마찬가지로 국정을 감시하는 입장 그리고 정치적인 이득을 야당으로서 얻어야 되는 입장, 야당은 국정을 감시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결사체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을 두고 치열한 난타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한국당이 지뢰멸렬해서 이제 비상대책위를 끝내고 2월 27일 날 정식 당대표를 선출하는 직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혜주 선관위 임명을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을 했다. 이런 것을 놓고 야당을 무시하고 자 봐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 한국당 제1야당을 좀 키워달라 이런 국민들한테 보는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혜주 선관위 임명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자극적인 그런 이슈를 국민들한테 선보였고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야당이 놓치지 않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슈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관위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운영하는 이런 독립적인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선거가 어떻게 편향성 있는 것으로 하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릴레이 단식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야당의 견제 그리고 공격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한국당의 이런 인사청문회 요구를 잘 끌어안아서 인사청문회에 참여시켜서 이렇게 일정 부분 가고 그래도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그다음에는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이제 일정 부분 좀 아쉬운데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대로 청와대는 청와대 입장대로 그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야가 극한 대치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를 절차를 거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야권이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권은 이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국당도 과거에 새누리당 때 강경근, 최윤희, 김용호 선관위원을 임명했지만 이분들은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새누리당이라든가 그리고 그 여의도 연구소 이사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이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임명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조혜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선거 캠프 출신 아니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물론 뭐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런 임명장을 준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2017년 9월에 전자책 2부 형태로 840여 쪽 분량의 그런 책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당에서 당 조직국이라든가 사무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집해서 당 백서로 그때 당시 2017년도에 크게 이런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때 당시에 그 민병두 총괄 특보단장이 임명장을 준 적도 없고 이런 분은 나는 알지 못한다. 예. 뭐 대선이라는 조직은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특보단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대선 백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지 야당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빌미를 줬던 아니면 현실적으로 책에 나와 있던 이것이 뭐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털면서 청문회를 잘 진행했으면 그래도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을 다시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건수만 있으면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일 그런 네. 야당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해명에도 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아니, 주시죠. 청문회에서 예. 바로 이런 지금 아까 말씀에 특보를 지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특보 관계가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선거 백서에는 특보라고 나와 있지만 특보 단장도 부정하고 있고 본인도 부정하고 있어서 사실관계가 지금은 불분명하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청문회가 더욱 필요했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고 또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도 따지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저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열리지 않아서 저는 야당, 여당 가릴 것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크게 잘못을 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청문회가 안 열렸다고 바로 국회 전체를 보이콧한 것은 저는 야당의 잘못이고 여당의 잘못은 뭐냐면 바로 이런 반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야당의 대응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왜 충분한 설명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의 이야기를 좀 듣고 어떤 형태로든 청문회를 끌어나가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야가 깔려 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여의도의 정치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가 됐다는 것은 여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죠. 작금의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보면 물론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한국당도 2월 27일 이후에 당대표가 새롭게 바뀐다 할지라도 바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치의 기간이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보는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한 어떤 입법화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고 나갈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민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과제인데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충돌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은 보면 결국은 가장 속이 타는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무조건 법에 따라서 자 야당이 응하지 않았으니까 임명하면 된다. 물론 됩니다. 되지만 정치라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보다도 그 이면적인 것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이면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년이 돼가고 있는데 2년 동안 그런 협치의 과정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아쉽고 이제는 협치보다도 오히려 상대의 당을 공격해야만이 자신들의 어떤 지지 세력이 결집하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협치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협치의 시기가 저는 거의 말씀해 주신 이제 것 뭐 같습니다. 끝났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단식하고 있는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단식하는 걸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좀 희화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5시간 30분 동안 릴레이식으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16시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국당보다 더 단식 오래 한 것 같다라는 비판적인 뭐 이런 뭐 조롱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유심하게 이번에 연합뉴스 TV에서 소개할 때 내용을 보니까 릴레이 단식 농성에서 단식을 빼고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언론에서 단식 농성이라는 것이 언어 표현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인들은 언어를 강간한다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언어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자기 합리화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5시간 30분이라는 단식은 그 단식을 하는 절박함이나 꼭 해야 되는 이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오히려 희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는 안 하고 또 유감 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 유감이란 단어를 쓰는데 왜 이런 식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잘못은 잘못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야당의 절박함이 단식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희화화되다 보니까 공감대를 말하자면 확산시키지 못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떻게 여론화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예.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때문에 민주당도 빨리 국회로 돌아와라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이번 이 단식 그리고 이번 이 규탄 대회와 관련된 이런 보이콧이 마무리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율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손혜원 의원 그리고 뭐 서영교 의원 관련된 논란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인지 민주당 지지율이 6주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죠. 뭐 근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20대 남성 지지율이 좀 추락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점차 떨어진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취임 초까지 86%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도 같이 이제 추락하는 것은 우리 역대 정부가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 양상을 이제 보여왔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선면성 있는 정부로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태어난 정부라고 대통령께서 수차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특히 20대가 그것을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물론 뭐 노동자, 농민, 민노총 이렇게 해서 노동자, 농민 세력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촛불 혁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20대가 개혁의 중추 세력이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연세가 들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대 정도 같으면 정말 생각이 유연해가지고 어떠한 비판도 하고 새로운 것을 비판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그런 데 익숙한 세대가 20대이기 때문에 20대가 여기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충격적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거기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더 충격적이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하고 그리고 화살머리 GP동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20대 청년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20대 청년들이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률도 여성보다는 오히려 뒤처지고 이런 상황이 사회적 현상이라고 3F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프트한 과거에는 남성의 힘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고
권위주의 정치 문화가 우선이 됐는데 SNS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옴으로써 남성의 힘과 이성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보다도 오히려 소프트한 그런 힘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직접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20대 청년 그리고 20대 여성들인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취업률이 더 넓게 펼쳐져 있다고 보고 그 사이에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20대 여러분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2년이 되도록 아직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것이 예.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청와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정말 고민이 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두 가지 실망감이 서로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저런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20대는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부라고까지 내세웠지만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감에 비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내용도 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업률도 낮은 데다가 그 내용을 보면 더 나쁘다.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실망감으로 작용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서영교 의원 사건이나 손혜원 의원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박탈감을 더 크게 갖게 하는 그런 사안인데도 저는 이렇게 큰 악재 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 지지를 유지하는 것도 저 기적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손혜원 의원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 단계에서 지금 많이 이 보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수사 과정을 남겨야 되겠지만 성영교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말하자면 국정농단에서 사법농단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여당 국회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가지고 재판에 개입했고 실제로 벌금형이 나오도록 이런 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수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는 아주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기대했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왜 현 정부에 와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런 실망감이 중첩돼서 1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한국당 전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안에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라는 주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대체적인 윤곽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황교안, 오세훈 두 주자를 두고 출마 자격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일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피선거권은 책임 당원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당비를 내야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당원 당규대로라면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 주에 출마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완주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완주가 아니고 출마할 수가 없는 거죠. 당원 당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 그러나 한국당은 지금 비대위원회 체제고 비대위원회라는 것은 당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당하고 나서 보수 정당이 괴멸되다시피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래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연히 출마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금 출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당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보수 정체성을 가진 여러 가지 보수 정치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과정 이것이 한국당의 비대위원회 과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에서는 지금 그래도 한 10분 정도가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당원 당규대로 하면은 책임 당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때도 또 영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 영입을 하면 책임 당원이 아니어도 출마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당이 위기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유력 주자가 우리 한국당을 위해서 띄워준다면 이것은 비대위를 거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과 조치를 둘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김진 대통령 후보도 그런 경우에 이제 속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에 또 입당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원들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 당의 어떤 그 227 전당대회를 구성해서 끌어가는 전당대회 선관위 박건영 위원장인데 여기에서부터 1차적으로 유권 해석을 해서 이것을 당 비대위에 올려서 그런 비대위에서 이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그 권리당원이 아니지만 우리가 당 대표로 출마할 수 있도록 다시 재량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당 대표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한데 네. 최근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유력 주자들을 거론을 하면서 출마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 결정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일정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당은 비대위원장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지 적극적인 당원들이 저는 이끌어간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누구 예를 들어서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은 지금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저는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지금 당대표를 공식 29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비대위에서 이것을 거부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지한 당원들이 또 당내에 상당히 심한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한국당이 비대위원회를 거치는 비정상적인 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비대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 사안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황교안 전 총리하고 또 오세훈 전 시장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2월 10일까지 당비를 내면 그 당헌 당규 위배되지 않습니다. 예. 3개월간 당비를 내는 그런 책임 당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당원 당규대로 하면 책임 당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당의 헌법이 당헌인데 그것을 위배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 된다고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한국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하게 되면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면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출마 자격을 두고 편법, 합법을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저는 큰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상 저는 출마를 선언했다고 예, 봅니다. 예. 물론 30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그거는 공식적인 출마고 어제 사실상 홍준표 전 대표의 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자격 시비를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치를 더 내면 책임당원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책임당원을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도록 이 부분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달치를 추가로 더 낸다고 해도 이것 자체가 허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또 논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2월 27일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의무를 했다는 또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 사람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이미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반드시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중앙당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요청을 해서 비대위가 이제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27일이 전당대회인데 시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도
굉장히 좀 불투명한, 불확실한 후보들을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변수는 되지만 그러나 당 입장에서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큰 혼선이 있을 것이고 예. 특히 당이 잘 되려고 하는 새 대표를 뽑는 마당에 이런 자격 문제 가지고 당이 또 이등분되거나 당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고 당이 제갈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설 기회를 놓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에서 속전속결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짚어주셨기 때문에 예.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홍준표 재신임 여부다라고 이제 어제 홍 전 대표가 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뜻이고 홍카콜라를 다시 어서 유튜브 정치를 하는 것은 다음 대선에 또 출마를 하겠다. 정치인들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죽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지지자들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가장 큰 것은 대통령 출마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 실패했고 작년에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서 완패했고 이런 것이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인데 다시 유튜브 정치를 하고 지금 뭐 2020년 내 마지막 승부는 2022년 봄이다. 2022년 봄이 대선이 일어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해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내년 총선이 내 목표다 하면은 국민들이 뭐 거들떠 보겠습니까? 지난번 대선 출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내가 보수 세력을 하나로 아울러서 진보 지력의 어떤 후보와 일대 결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지지층이 모이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예. 그 말씀에 제가 조금만 예. 보태면 사실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는 갖게 됩니다. 예. 이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대권 2022년 대권 도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인데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에서 단순히 당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2022년 당대표면서 대권 후보를 뽑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대표이기 때문에 홍 전 대표도 재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저는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보고 또 나름대로 고정 지지자들이 있고 홍카콜라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저변을 확보하고 있고 예. TK나 PK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한 그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가장 유력한 몇몇 후보를 제외하면 자기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당원 당규상의 진성 당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함으로써 한국당이 어쨌건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홍준표 전 대표의 여러 가지 내뱉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을 통해서 여당을 향해서 강력한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상대당 뭐 예를 들어서 황교안, 오세훈 후보를 통해서도 부적격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